이에 후속으로 출시될 12세대 엘더 레이크의 경우는 11세대 네이밍을 세대만 바꿔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안녕하세요, 진짜습니다. 인텔 12세대의 엘더 레이크 CPU가 장착된 노트북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데스크탑 CPU가 출시됐기 때문에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노트북 CPU의 출시는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세대 엘더 레이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사실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CPU의 코어 구조도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많이 바뀌었고, 아키텍처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네이밍법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좀 많이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데 할애를 해야 될 만큼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공정의 네이밍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12세대 엘더 레이크에 사용된 공정은 인텔 7 공정입니다. 그러면 인텔 7? 7나노로 드디어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7나노 공정이 아니라 인텔 10나노 슈퍼핀 공정에 개선된 공정입니다. 예전에 인텔의 명명법을 그대로 따르자면 인텔 10나노 슈퍼핀 플러스가 되어야 맞는데, 인텔 7로 바꾼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의 CEO인 팻 겔싱어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보자면, TSMC 7나노 공정보다 인텔의 10나노 슈퍼핀 공정이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더 높다. 나노 공정을 미세하게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단위 면적당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함인데, 인텔의 10나노 슈퍼핀 공정이 10나노를 사용함에도 TSMC의 7나노 공정보다도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더 높다면 우리의 공정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지금 TSMC의 7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AMD CPU죠. R7 5800H랑 그 다음에 인텔의 노트북 CPU인 i7 11800H를 둘 비교해 봤을 때 성능과 발열 면에서 보면 성능도 비슷하게 나오고 발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둘을 과연 나노 공정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스트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봤을 때는 인텔의 주장이 맞을 수 있고,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인텔 10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왜 인텔 7이라고 붙였냐, 이거는 약간 눈속임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거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12세대 엘더 레이크의 아키텍처의 변화입니다. 아무래도 엘더 레이크는 조금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존에 우리가 알던 CPU와는 조금 다릅니다. P코어 플러스 E코어, P코어는 퍼포먼스, 성능 위주의 코어고, E코어는 이피션트, 효율 위주의 코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구조죠? 애플 실리콘에서 사실은 많이 봤던 내용인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애플이 좀 잘 나가니까 이게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전반적인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따라가는 건지, 좋으니까 따라하는 건지 흉내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엘더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P코어와 E코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P코어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P코어는 퍼포먼스, 성능 위주의 코어인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CPU라고 보시면 되고, E코어는 아톰 CPU를 여기다가 덧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던 CPU와 아톰 CPU를 덧붙여서 하나의 CPU 구조로 만들었고, E코어 같은 경우에는 OS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 여러 가지 리소스를 먹을 수 있는 작업들은 E코어가 담당을 하고, P코어는 저스트하게 높은 성능을 내야 되는 게임이라든지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만 전담해서 담당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OS 레벨에서 정상적으로 좀 분배를 해주고 정확하게 잘 맞춰서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게 얼만큼 잘 될지는 사실은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을 비교를 하면서 이제 성능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조금 더 CPU에 대한 그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CPU가 일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할당이 많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CPU의 리소스를 기본적으로 OS가 조금 더 많이 잡아먹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윈도우 11에서 기본적으로 잡아먹어야 되는 리소스들 같은 경우에는
E코어가 담당을 하고, 그냥 게임을 할 때 높은 성능을 내야 될 때는 P코어가 담당을 하게 된다면, 엘더레이크 CPU가 장착된 노트북에 윈도우 11을 깔면 조금 더 쾌적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CPU에 새로운 OS가 구동이 됐을 때 이게 좀 잘 굴러가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으로 낮은 레벨에 깔리는 윈도우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윈도우에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란한 그래픽이라든지 윈도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코어가 담당을 해주고, 이 P코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게임이라든지 이런 높은 성능을 돌리는 데만 활용이 된다. 그렇게만 잘 분배가 된다면 정말 이게 찰떡인데, 이렇게 잘 될지 그거는 제품이 나오면 한번 구동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품들은 어떻게 출시가 되느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라인업이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와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의 CPU 라인업과 비교를 하면서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세대 타이거 레이크는 크게 세 가지 라인업이 있었죠. 저전력인 U 버전, 하이 퍼포먼스인 H 버전에는 H35와 H45 버전이 있었습니다. U 버전에는 i5 1135G7, i7 1165G7이 주력이었고, H35 버전에는 i5 11300H, i7 11370H, H45 버전에는 i5 11400H, i7 11800H, i9 11900H가 주력이었습니다. U 버전인 1135와 1165G7은 TDP 28W였고 4개 코어에 8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내장 그래픽은 아이리스 Xe를 가지고 있습니다. H35 버전의 i5 11300H와 i7 11370H는 TDP 35W의 제품이고, 역시 4개 코어에 8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내장 그래픽도 아이리스 Xe 버전으로 U 버전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CPU의 기본 클럭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H45 버전은 TDP가 45W이고 i5 11400H는 6개 코어에 12개 스레드, i7 11800H와 i9 11900H는 8개 코어에 16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내장 그래픽은 인텔 UHD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인 성능은 높고 내장 그래픽은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후속으로 출시된 12세대 엘더레이크의 경우는 11세대 네이밍을 세대만 바꿔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전력 U 버전은 i5 1235G7, i7 1265G7이 되겠죠. 기본 구성은 4개의 P코어에 8개의 E코어를 가지는 구조로 퍼포먼스 코어만 하이퍼 스레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16개의 스레드를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U 버전에는 없었던 i9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6개의 P코어에 8개의 E코어를 가지는 것으로 i9 1295G7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장 그래픽은 U 버전은 전부 다 아이리스 Xe의 후속으로 높은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H35 버전의 후속은 H45로 TDP가 45W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i5 11300H의 후속은 i5 12300H로 4개의 P코어에 8개의 E코어를 가지고, i7 11370H의 후속은 i7 12370H로 6개의 P코어에 8개의 E코어를 가지는 구조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H45 라인업에도 i9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i9 12390H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i9 CPU도 6개의 P코어에 8개의 E코어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45 버전 역시 내장 그래픽이 인텔 아이리스 Xe의 후속으로 높은 성능의 내장 그래픽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으로 사용되는 최고사양 CPU인 H45 버전의 후속은 H55 버전이 되고 TDP가 55W로 사용하는 전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5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고 i7과 i9만 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8개의 P코어와 8개의 E코어를 가지고 있으며 내장 그래픽은 UHD급으로 낮은 스펙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PU의 네임은 아마도 i7 12800H, i9 12900H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CPU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 약간의 뇌피셜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루머들을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윈도우 11과 엘더레이크가 만났을 때 얼마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데스크탑 CPU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발열이 너무 심하고 전력 소모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은 조금 노트북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데스크탑 같은 경우 이제 발열이 많이 심하고 전력 소모가 많다. 근데 이게 노트북에 들어간다면 보통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클럭을 낮추거나 전력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는 45W, 55W짜리 정도 수준으로 낮아질 거라고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클럭이 어느 정도 수준 더 낮아져서 이게 좀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할지. 아무래도 노트북이라는 것은 갇혀있는 그 내부 공간 안에서 발열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의 문제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제일 큰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잘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윈도우 11도 엘더레이크와 호환이 잘 돼서 아 정말 신세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에스였습니다.